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춘추 5패 중에서 마지막 패자 또는 순자의 분류에 따르면 세 번째 패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장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장왕은요 춘추 5패 중에서 유일하게 공 대신에 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초나라의 특수한 상황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제후국이면서도 중원의 다른 국가들에 의해서 야만스러운 남방의 촌놈들, 남방의 오랑캐라고 멸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천자의 제후국 소집령이나 회의 때도 항상 초나라는 빠지기가 일쑤였고요. 그래서 주나라의 제후국 체계에서 소외감을 느꼈기 때문에 일찍이 자기들도 왕이라고 칭하게 되어서 주나라 체계와는 또 다른 세력권을 형성하려고, 그리고 중원으로 늘 진출하려고 꿈을 꾸었던 나라가 이 초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초나라의 전통 속에서는 중원의 즉 주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을 하지 않았고, 물을 숭상하면서 쓸데없는 예의보다는 실리 위주의 정책을 벌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더욱더 남방의 만이다, 남방의 오랑캐다라고 하는 중원에서의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초성왕은요 여러 번 나왔는데 진문공 얘기할 때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송양공과의 홍수전투로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이 성왕이 꽤 정복군주로서 힘을 가지고 중원으로 진출하려고 노력을 했고 정복 활동을 많이 했던 왕인데요, 그 말로가 비참했습니다. 이 초성왕은요 이제 성복전투에서 찐무공에게 패해서 패자의 꿈을 접어야 됐는데 그 말년이 또 비참했죠. 그가 태자 상신을 세웠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상신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태자를 바꾸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낌새를 눈치챈 태자 상신이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자기 친아버지 성왕을 이제 포로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제 자살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성왕이 꾀를 하나 댑니다. 내가 죽기 전에 곰발바닥 요리를 먹고 싶으니까 나에게 그것을 해줄 수 없겠는가?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신이 그 아버지의 요구를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곰발바닥 요리를 하려면 적어도 10여 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요리를 준비하려고 하면. 그래서 성왕은 그 10여 일의 시간을 벌어서 이 정변을 다시 뒤집으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요구를 한 거죠. 그 요구를 눈치챈 상신은 아버지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당장 자결을 명령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성왕은 목을 매서 자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이 상신이 바로 초장왕의 아버지인 모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광이 죽은 후에 이제 장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중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초나라는 더더군다나 이 사건 통해서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문명국가가 아닌 야만족의 취급을 더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 바로 이 곰발바닥 사건입니다. 아무튼 이 모광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올랐고요. 이 모광이 죽은 다음에 초장왕이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초장왕이 왕에 등극하자마자 이상한 기행을 벌이게 됩니다. 그 왕의 출입문 기둥에 이런 글씨를 써놓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짐에게 가난한 자가 있으면 용서하지 않고 사형에 처하리라. 이렇게 딱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에게 가난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3년 동안을요 온갖 연애와 잔치를 즐기고 처첩들 사이에서 흥청망청 정사는 돌보지 아니하고 즐기기만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가난한 자가 있으면 용서하지 않고 사형에 처하리라고 하니까 이 초장왕 주변에는 이제 간신들만 득실거리겠죠. 초장왕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3년 동안을 온갖 쾌락에 빠져서 정사를 돌보지 않고 연애에만 또는 주색잡기에만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등장한 사람이 오거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오거라는 사람은 이제 후에 오거의 집안이 초나라의 명문 집안이 되어서 꽤 많은 역할을 하는 집안이 되는데요. 오거가 초장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수수께끼를 하나 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누가 수수께끼 같은 말을 했는데 그 뜻을 알 수 없어서 대왕께 들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오거는요. 자, 몸에 오색찬란한 큰 새가 있었는데 그 새가 초나라 높은 곳에 앉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나는 걸 본 적이 없고 우는 소리를 들은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 새가 무슨 새냐고 묻는데 신은 그 수수께끼를 알 수 없습니다. 넌지시 초장왕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초장왕이 3년이 되었는데도 정사를 돌보지 않으니까 초장왕을 이렇게 오색찬란한 큰 새에 비유를 한 거죠. 이 소리를 초장왕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것은 비범한 새다.
3년을 날지 않았다 하니 한 번 날기만 하면 하늘을 찌를 것이며 3년을 울지 않았다 하니 한 번 울기만 하면 반드시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대는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오고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이 초장왕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3년 동안 주색잡기만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큰 뜻을 마음속에 품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3년 불비불명이죠. 3년 동안 울지도 않고 날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가 알고 봤더니 커다란 새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비불명이라는 이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뒤에도 몇 개월 동안을 이 초장왕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소종이라는 신하가 나와가지고 간곡하게 울면서 간구를 합니다. 자, 초장왕이 위협을 하면서 소종을 위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내가 내린 영을 듣지 못했는가? 누구든지 나에게 가난한 자가 있으면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자네는 듣지 못했는가? 지금 멈추지 않으면 가난한 것을 계속하면 자네는 죽을 수도 있네 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죽어서 주군께서 깨달음을 얻으신다면 그것은 신이 바라던 바입니다. 소종이 울면서 왕의 정사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죽음으로써 간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초장왕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요, 주색잡기에 빠져있던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돌보기 시작합니다. 일단 한번 정사를 돌보기 시작하니까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어진 신하들을 불러 드리고요, 오고와 소종에게 중책을 맡겼습니다. 수백 명의 신하들이 쫓겨났습니다. 간신배들이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 초장왕이 3년 동안 정사를 돌보지 않은 것은 그 중에서 간신이 누구고 충신이 누군지를 가리고자 하는 의도도 하나가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3년 동안 정사를 돌보지 않고 연애에 빠져있고 쾌락에 빠져있는 왕 주변에서 아부했던 그 사람들은 다 쫓겨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새로운 인재들이 초장왕 옆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자기에게 직언을 했던, 간을 냈던 오고와 소종에게는 중책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권세자들을 제압하고요, 부패한 관리들을 축출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그걸 살펴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3년 동안을 정사를 돌보지 않은 것은 그 앞에 초성왕 때, 초성왕과 모광 때 꽤 많은 전란들을 겪었기 때문에 나라의 힘을 저축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었죠. 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업무에 몰두합니다. 국정을 정성궤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일이 있는데요. 총애하던 후궁 정의와 처녀를 물리치고 번의를 정실부인으로 봉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과인이 사냥에 빠져 있을 때 오직 번의만 내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간언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정을 일신하고요, 그는 드디어 날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초장왕은요, 상당히 매력적인 인물인데요. 우리가 앞에서도 불비불명의 예를 통해서도 보았습니다만 3년 동안에 자신 안에 큰 뜻을 품고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숨기면서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신하들의 면면들을 매의 눈으로 살펴보고 있었고요. 국제정세를 모두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막상 정복군주로서 국제사회에 등장했을 때 그는 사뭇 기존의 초나라 왕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초나라 왕들 그러면 중원의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하대받았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면모라든지 또 특별히 이 초장왕의 할아버지 성왕과 그의 아들 모광, 그러니까 초장왕의 아버지 모광의 예를 통해서 보게 되면 중원 입장에서 보면 전혀 예의범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남방의 야만인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장왕은 기존의 초나라 왕들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대단한 정복활동을 많이 하는데, 대단히 정복활동을 많이 하는데 정복군주이면서도 도의나 명분에 있어서도 절대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뒤로 물러설 줄도 알고 또 여러 사람과 소통하며 공감하며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예의와 명분으로 도의로 얻을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는 여러 면으로 훈련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초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가 정복한 나라 또는 그 앞에서 무릎 꿇은 나라가 여럿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요. 용, 송, 육혼, 서, 진, 정, 진 이게 초세가에 등장하는 초장왕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 힘으로 그들을 무작정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와 명분 앞에서는 또 과감하게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의외에 감동을 주었고, 초장왕의 이런 행보는요 중원 국가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기존의 초나라에서는 살펴볼 수 없는 그런 멋진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중원의 기준으로 놓고 봐도 이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더라는 것이죠. 남방의 그 무시받는 초나라에서 패자가 등장하기까지는 초장왕이 가지고 있는 인품도 커다란 역할을 했더라는 것이죠.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왕실 앞에서 무력 시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여기 육혼 지방의 융족들을 정보를 하고요. 그러니까 중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민족이죠. 정보를 하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주나라 왕실이 있는 낙양 인근에 가서요. 자, 자기의 세를 과시합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데요. 열병식을 합니다. 이때 주왕실의 왕손만이라는 신하가 나옵니다. 환영하기 위해서 나와가지고요. 자, 이 초장왕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왕손만이라는 사람이 환영하기 위해서 초장왕 앞에 왔을 때 물어봅니다. 뭐를 물어보냐면 구정의 크기와 무게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이 구정이라는 물건은요. 한나라 때부터 한나라가 천자국이 되었을 때 여러 제후국들에서 모든 무기를 보내가지고 커다란 구정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하은 주나라까지 이어져서 이제 천자국의 상징처럼 서 있는 것이 바로 구정이거든요. 그래서 낙양에 가가지고 그 구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주나라 왕실 앞에 서 있는 구정에 관해서 물어본다는 것은요. 이것은 은근히 자기가 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거죠. 그래서 왕손만이라는 주왕실의 신하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천자가 되는 것은 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덕에 있습니다. 어찌 정에 대해서 물으십니까? 이렇게 넌지시 말합니다. 그러자 이 초장왕이 이제 자기가 육혼 지방의 융족들을 정복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나라는 이미 쇠미해져서 구정에만 의지하여 천하를 지배할 수 없어. 그러니까 구정에만 의지해서 천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은 당신들이 전통적으로 주나라 왕실이라고 해서 그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진 명분은 아무것도 아니요. 당신들은 이빨 빠진 호랑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초나라는 도검과 갈고리에 붙어있는 날만을 꺾어 녹여도 구정을 주저할 수 있어이다. 이렇게 자신의 힘을 과시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왕손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덕이 밝혀지게 되면 정은 비록 작아지나 무게는 무거워져 옮기기가 어렵게 되고, 세상에 도덕이 어지럽게 되면 정은 비록 커지나 가벼워져서 옮기기가 쉽게 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천자국의 권위는 이 구정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덕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덕이 견고하게 되면 이 정은 무게에 상관없이 권위를 지지게 됩니다. 도덕이 어지럽게 되면 아무리 정이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쉽게 옮길 수 있는 일입니다. 주나라 덕이 비록 쇠하다고는 하나 하늘의 병이 아직 바뀌지 않았으니 정의 무겁고 가벼움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요. 초장왕이 즉시 군사를 거두어 물러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초세가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즉시 군사를 거두어 물러갔다. 그리고 초장왕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거두어 물러갔다라는 말이 꽤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초장왕의 행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인데, 그는 무조건 직진하는 정복군주가 아니고 오히려 물러설 때는 물러서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물러섰냐면 그들의 말이 납득이 될 때, 그들의 말이 충분히 자기가 수긍이 될 때는 그것을 쿨하게 인정하는, 그래서 이 상담자 스타일이거든요. 이 사람이 쿨하게 인정하고 물러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왕손만이라는 사람이 하는 그 얘기가 납득이 됐다는 겁니다. 비록 힘으로는 지금 주왕실을 능히 제압을 하고 자기가 천자에 등극할 수 있지만, 천자는 그렇게 해서 등극하는 게 아니라 천하의 덕을 얻어야 된다는 왕손만의 말 앞에서 이 초장왕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긍을 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즉시 군사를 거두고 물러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물러설 때를 잘 아는 멋진 사람인 겁니다. 또 한 번은요, 진나라를 정복하고 그 진나라를 아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초나라의 군현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때 신숙씨라는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그가 아마 제 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고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니까 초정왕이 왜 그렇게 못마땅한 표정을 짓느냐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를 끌고 가다가 타인 소유의 밭에 들어가 그 밭을 망치자 그 밭 주인이 소를 빼앗아 갔습니다. 다른 밭에 소를 끌고 간 사람의 행위는 물론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 소를 빼앗아 자기 소유로 한 행위는 그보다 더 심한 일이 아닙니까? 왕께서는 제후들을 이끌고 진나라의 반란을 진압하신 일은 의를 행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땅을 탐해 현으로 만들었으니 어찌 천하 사람들이 이런 일을 이해하겠습니까? 신숙씨가 얘기를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깔려져 있냐면 지금 이런 행보를 보여가지고는 패자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덕을 쌓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장왕이 듣고 즉시 진나라를 복국시켜 주었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듣고 즉시. 아주 이 사람 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물러설 때와 나갈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즉시 진나라를 복국시켜 주었다. 세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대요 공자님이 이 부분을 칭찬을 합니다. 현명하거나 초나라의 장왕이요 천승의 나라를 가볍게 여기고 신숙씨의 말을 무겁게 여기셨으니 이렇게 공자가 이 장왕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요, 이것은 이제 그 당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정나라를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정나라를 포위해서요, 항복을 받습니다. 몇 개월을 포위를 해가지고 정나라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제 항복을 하는데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면 정양공, 그러니까 정나라의 군주인 정양공이 궁궐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손에다가 양을 끌고 6단의 몸으로, 그러니까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손에 양을 끌고 벌거벗은 몸으로 나와서 장왕을 맞이해가지고 통곡하면서 그리고 장왕 앞에 사정을 합니다. 나를 저 멀리 보내도 좋고 우리 가족들 내 처첩들을 다 당신이 끌고 가도 좋은데 한 가지 내가 청이 있습니다. 사직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청을 합니다. 신하들이 좀 들어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정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군주된 자가 이와 같이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 틀림없이 자기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을 것이다. 내가 어찌 그의 조상에 대한 제사를 단절시킬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정양공의 청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합리적인 그런 청이 있을 때 이 사람은 그 청을 받을 수 있고 도의와 명분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밖의 모습인 거죠. 초나라의 왕에서는 기존에서 쉽게 발견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3년 동안 불비불명하면서 준비된 시간을 보냈단 말이죠. 그는 단순히 술을 마시면서 여자들과 함께 그냥 노는 시간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고 속으로는 엄청난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것을 그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나라 사건 때문에요. 북쪽에 있던 찐나라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찐문공이 죽었을 텐데 아직까지 진나라의 패권이 유지되고 있었던 때죠. 그런데 이 정나라 정복한 이 일 때문에 이 진나라가 정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뒤늦게 구원하러 진나라가 내려오게 되는데 그 나라와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전투가 필전투고요. 필당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진나라의 내분으로 인해 가지고 진나라 장수들이 막 4분 5를 갈라집니다. 그 내분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이때 당대 패권국 진나라를 황하 주변 필에서 이 초장왕이 맞서서 싸워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전투의 기록이 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춘추좌전에 이렇게 말을 해요. 배전에 손가락이 달린다. 그러니까 배에 도망가기 위해서 자기가 타고 온 배에 올라타고자 하는 그 손들을 그 배에 있던 병사들이 전부 잘라버린 것이죠. 그럴 정도로 진나라는 이 필전투에서 철저하게 패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때 부하가 이렇게 청을 합니다. 대왕은 어찌에 적의 시체를 모아 산처럼 만든 전승기념물인 경관을 만들어 후세 구경거리로 삼으려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의 시체들을 산처럼 쌓아놓고 전승기념비처럼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게 기존의 초나라 왕들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초장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이 무자를 해설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원래 무자는 싸움을 멈추게 한다는 뜻에서 과자에 지자를 더해 만든 것이요. 여러분 이 글자를 한번 보세요. 이 무자는 이 창과자에다가 멈출지거든요. 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개념을 전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저걸 일방적으로 몰아쳐서 이기는 것만을 생각을 했는데 이 무, 즉 싸움의 진짜 목적은 오히려 전쟁의 진짜 목적은 싸움을 멈추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에는 포악을 금하고 싸움을 그치게 하고 큰 나라를 보유하고 천하평정에 공을 세우고 백성을 편안케 하고 만민을 활락하게 만들고 만물을 풍부하게 하는 7가지 덕이 있어. 오히려 전쟁의 덕을 얘기합니다. 전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다 잘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전쟁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막고 천하를 평안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7가지 덕 중에서 지금 언급한 7가지 덕 중에서 단 한 가지도 이루지 못했어. 장차 무엇으로 후손에게 무의 덕을 보일 수 있겠어. 오직 선군의 사당에 승전을 구하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오. 나는 조상의 묘에 내가 이겼다. 그래서 패자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조상의 사당에 아래면 고하면 그 말이지 내가 여기서 적의 시체들을 다 모아다 놓고 경관을 세우면 무엇에 쓰겠는가 이렇게 거절해버립니다. 아주 멋진 상남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후대에 이런 시가 전해져요. 아, 혁혁하도다 초장왕이여 아버지의 잘못을 바로잡았구나. 처음엔 날지도 울지도 않았지만 나중에는 능히 초나라를 넓혔구나. 번이는 안에서 그를 내줘. 아까 번이를 말씀드렸죠. 손수고는 밖에서 그를 도왔네. 손수고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징서를 죽여,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인데요. 하징서를 죽여 정의를 전파하고 진나라를 쳐서 무용을 드날렸네. 이거 필전투를 말하죠. 주황씨를 엿보고 송나라를 포위하니 그 위엄과 명성은 호랑이와 같았구나. 원에 끼이지 못하는 형만인 그가, 그러니까 원에 끼이지 못했다는 것은 중원에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형만이라는 건 야만족, 남쪽의 오랑캐라는 뜻이죠. 원에 끼이지 못하는 형만인 그대가 제환공, 진문공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네. 정식으로 패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런 노래로 그가 제환공과 진문공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패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노래죠. 자, 이처럼요. 이 초장왕은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참을 때 참을 줄 알았고요. 여러분 어떤 목적을 위해서 3년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속의 모든 계산을 하면서 참아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마음의 배포가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초나라가 야만족이라는 남방의 촌놈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나라였는데 일거에 그 모든 이미지를 싹 쇄신하고요. 중원의 제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특별히 무력으로만 아니라 앞에서 보았듯이 무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해서 오히려 무를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오히려 전쟁을 하는 것은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오히려 중원에 넉넉한 덕이 있는 군주들에게서나 나올 법한 훈련이 잘 된 군주들에게서 나올 법한 그런 얘기가 남방의 촌놈에 비해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약 중원에서도 이 초장왕만큼은 비록 초나라 출신이지만 그는 중원의 어떤 군주와도 즉 제환공과 진문공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군주다라고 정식으로 패자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패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힘으로가 아니라 이런 덕과 도의를 아는 그리고 양보와 배려의 심성이 그게 아주 덕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초장왕의 이제 웅비, 초장왕이 어떻게 해서 날게 되었는지 초장왕의 인품을 중심으로 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